아백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신한국운동 추진본부 제2대 이사장을 맡은 심후섭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해주실 박남철 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 서구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셨고 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소개는 본인이 강의 중에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학장님을 지내신 심상철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철 박사님은 석유의 반란과 화학물질의 공격, 화학물질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문학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오신 듯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은 박남철 박사님을 강단에 모시고 강의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50분 강의, 10분 휴식, 또 50분 강의입니다. 박사님 부탁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남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기 자료하고 뭐 이런 것이 원래 강사이지는 칠판의 저 오른쪽 편입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있어서 약간 옮겨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예, 건강하면 좋지요. 또요? 예, 어떤 사람은 매일 이 문학을 배우면서 나날이 실천하는 분이라고 답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르신들께서 이 문학 공부도 하시고 또 이거를 잘 실천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복한 여러분과 함께 이 문학, 특히 손자, 손녀, 인성교육 방법과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한 40년간 교사, 교감, 교장으로 교직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퇴직 이후에 또 지금 8년째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지도위원으로 또 인성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 문제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점에 아대에서 두 번째 보시면 대구시 교육청 교육권보호지원단 조정화해 위원으로 여러 가지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교육 봉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만 오늘 세 꼭지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쉬운 질문을 던지시면 답변도 해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굉장히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변화. 지금 급속도로 바뀌고 있죠. 두 번째는 인성교육 방법과 조부모 역할입니다. 저기 부모 역할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의 실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 두 번째 꼭지는 앞 시간에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세 번째 꼭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변화를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직업의 변화입니다. 지금 수명을 한번 보십시오. 평균 60이 된 수명이 지금은 83세, 여성은 더 높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또 직업도 한 가지 갖고 평생 한움을 받는데 좀 그렇습니까? 지금은 특히 젊은 세대는 4가지, 6가지 그 이상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직종수도 한 1200개 되는 통계 나오고 처음에 우리나라 조정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15,000개 정도 되었어요. 직종수가. 앞으로는 40만 개. 이렇게 많은 직종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미래라는 린다 그레튼이 쓴 책을 읽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년 내내 현 직업의 47%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만 생각해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210만 개 정도 생긴다. 그럼에도 없어지는 것이 720만 개 된대요. 그럼 또 새로운 게 불어살바로 계속 생겨나겠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 크리프트를 쓴 일자리 전쟁에 보면 우리 세계 인구가 70억쯤 되는데 이 중에 30억 명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라고 보시면 그 중에 지금 18억 명이 일이 없거나 계속해서 할 수 없는 파트타임 비슷하게 이런 일을 하게 된답니다. 그럼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추측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기업가가 새로 연간 매출이 500억 이상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업가가 15만 명 정도가 나와야 나라가 발전되고 유지가 된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식이에요. 청년은 교육하고 중년에 노동하고 노년에 여가 보내는 이런 어떤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은 평생 교육도 받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여가도 하고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의 변화입니다. 지금 인구 문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보도되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보면 대입 정원이 고등학생 정원 넘어선 지가 몇 년째입니다. 이쪽 나중에 표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딱 보시면 아주 실감나게 우리가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도 줄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다문화 학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이냐? 다문화 학생 그 가정의 수가 18만 명 넘습니다. 전체 학생의 3.5%입니다. 100명 가운데 3.5명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우리 현실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렇다면 길 가다가 지하철이나 어디서 다문화 가정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따뜻한 시선과 그분들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분들도 필요하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이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수교육 대상자 출산율 떨어지고 계속해서 학생 수 주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점점 늘어갑니다.
2019년에 비해서 올해까지 보면은 지금은 약 11만 명쯤 되는데요. 20.8% 늘었답니다. 4년 사이에. 엄청난 숫자죠. 출생수가 죽는데 왜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느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 꼭지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자,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 수가 원래 5만 2천 명이 넘습니다. 5만 2천 명. 자, 이 전체의 1%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특히 고등학생들은 2만 3천 명이 넘어서 약 1.9%가 중도 탈락 학생. 그럼 학교 밖에 가서 어디로 가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교원들 자긍심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정보를 탐색해 보니까 원래 들어서 교직 만족도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입니다. 특히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교사들 수만 명을 조사해서 보니까 87%가 기회가 되면 교직을 떠나겠다, 그만두겠다. 87%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자도 증가하고 교권 침해, 생활지도 붕괴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진학의 변화입니다. 교육의 변화죠. 대학 진학률이 10% 정도 되다가 82%까지 최고로 올라갔다가 원래 등록자 수를 해보니까 약 74%. 그러면 전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이냐? OECD 국가의 평균이 44%입니다. 그래도 74% 하면 상당히 높죠. 그 뒤이어서 캐나다, 일본, 영국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대학 수가 지금은 사이버 대학까지 하면 약 400개 되는데요. 21개 대학에서 340여 개, 사이버 대학 포함 400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대입 정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사람이 6번 지원할 수 있으니까 6대1이 되지 않는 그런 대학에서는 미달이 됩니다. 충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학은 사라질 것인가? 대학이 없어지면 괜찮을까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이 교육에서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대학이 사라지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세계의 무대에 나가서 같이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교육 시대에 지금은 직업보다는 관심사 이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나의 관심사. 그래서 지금은 진학보다는 진로교육, 평생 어떤 방향으로 살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럴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변화를 공시를 한다면 잠시 후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년에 발표된 통계인데요. 2023년 전국의 초중고 통계 520만 명쯤 됩니다. 2026년에는 한 4만 명 줄었다가 2029년에는 확 떨어지죠. 약 100만 명이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떨어지죠. 대구만 딱 보더라도 초중고 이렇게 올해 23만 7천 명 좀 되었는데 점점 줄어서 2029년에는 저렇게 됩니다. 4만 명 가까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당장 내년에 대입 정원이 51만 명쯤 되는데 고3 학생 수가 딱 하니까 11만 명이 부족 사태가 생깁니다.
대학이 텅텅 비는 데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는 인성교육하면 무엇을 인성교육입니까? 보통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찌 보면 막연하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밥상머리 교육, 뭐 여러 가지 사랑방 교육도 얘기하고 하는데요. 이걸 가만히 보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격 교육으로서 인성 교육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 바로 인간다움의 총체죠. 그리고 우리 신한국 운동 추진본부에서 우리 지금 독분을 통해서 또는 정기 간행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역량 중심 교육 5대 역량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역량 교육으로서 인성 교육도 있어요. 개인의 역량을 길러줘서 사회가 발전도 도모하고 또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 덕목 교육으로서의 인성 교육, 이것을 우리가 인성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성 교육을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자녀들은 다 성년이 되었고 손자 손녀가 있는 분도 많고 손자 손녀도 장성하신 분 이 자리에 많죠. 또 앞으로 탄생할 손자 손녀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이걸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인생이 짧은 이유 세 가지 한번 말씀해보 한 가지씩. 예. 또 할 일은 많다. 우리 그 서정학 이사장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도 정답입니다.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인생이 잘 씁니다. 일은 많은데 수명은 유한하잖아요. 네, 정답은 두 번째, 과거를 망각하기 때문에 짧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인생이 짧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존의 질과 양을 늘리는 데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의 개인차가 엄청나지요. 하루 일과만 봐도 차이 나는데 그거를 1년, 평생을 모아놓으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양과 질을 늘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힘을 쓰면은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꼭지입니다. 인성교육 방법과 조부모의 역할입니다.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 내 집안뿐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출생의 어떤 그런 경쟁도 치열하지만 특히 우리는 손주가 태어나면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처음으로 내 손자라는 이런 두꺼운 책을 읽는 심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해야 되지만 조부모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삶은 처음 연속이다. 오늘과 내일 삶이 다르신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은 전부 처음으로 겪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손자, 손녀를 어떤 사람으로 기르고 싶습니까? 지금부터는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보기를 제시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손을 좀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자, 손녀가 성공한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조카라도 괜찮습니다. 예, 내려주세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예, 내려주세요.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분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갖출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성공한 사람은 행복을 할까요? 행복한 사람은 다 성공을 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아는 훌륭한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좀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한번 답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방법과 조부모 역할, 부모를 포함한 역할입니다. 맹자 어머니 교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맹모 삼천지교라에서 맹자는 어머니가 3번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공동묘지 부근에 갔죠. 여기 가니까 맹자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놀이를 합니까? 상여놀이하고 예를 갖추고 또 예를 표시하는 곡을 하고 뭐 이런 놀이를 주로 많이 하면서 놉니다. 두 번째는 시장 부근에 갔어요. 그러니까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시장에는 온갖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걸 쭉 봤습니다. 그리고 장사 놀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걸 합니다. 사고 파는 흉내를 내고. 마지막으로 서당 부근에 갔어요. 그 만약에 전부 학생들이 가방 들고 학교 가고 뭐 서당에 가고 공부하는 모습 그게 주로 보이죠. 어머니 나도 서당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자가. 그래서 서당에 보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그 당시 지금보다 훨씬 이사하는 게 어려울 텐데 3번이나 이사를 갔을까요? 그것도 순서가 이렇게 공동묘지 부근에 가고 시장 갔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동묘지 부근에 가면 생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철학적인 물음이죠. 이거를 어린 맹자가 느끼게 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을 갖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원상제가 하면 예법을 배우게 되죠. 이걸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근원적인 질문을 배우는. 두 번째 시장 부근에 가면 여기는 장사, 미사, 시정자 앞에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가장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세상 물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에 바꿨어요. 내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순서대로 가지 않았다면 맹자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그런데 맹자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가 끝났다 생각하고 집을 돌아왔어요. 어머니 학업을 마쳤습니다 하고 돌아왔죠. 어머니가 생각에는 아직까지 멀었는데 간지 뭐 한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공부 마쳤다고 보따리 사고 오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우자름도 하지 않고 짜던 배틀에 앉아서 짜던 배를 단칼에 잘라버려요. 이게 바로 맹모단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간에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단호한 어떤 그런 결정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명자가 다시 보살상 공부를 갔죠. 우리 한석봉 이야기도 알죠. 예, 한석봉 어머니가 공부 끝났다가 돌아온 석봉을 꾸중하지 않습니다. 떡설기를 통해서 탁 느끼게 하고 스스로 돌아가요. 예, 이런 기다림과 그 적절한 비유를 잘 선택하지 않으면은 각성을 시킬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태계선생의 교육가입니다. 이 훈목이라는 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이 세 가지를 했어요. 많이 가르치는 거, 다교는 태계선생은 등알면에 있어요. 벼이삭을 뽑아 올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논에 가보니까 내 논에보다 훨씬 모가 잘 자란 것 같고 나무의 방에 콩이 굵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 집 벼이삭도 빨리 자라고 싶어 뽑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다교. 안 되겠다. 많이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아이를 망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했고요. 회초리로 매질하는 거. 이것도 대찬승 달초라서 대찬 크게 칭찬하는 것이 회초리로 매질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하다며 꾸짖는 거.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다 보면 바로 통하지 않으면 화가 나서 막 그 소리가 높아지고 꾸중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바보야 뭐 어떠나 소리 나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할 일은 바로 이거죠. 좋은 낯빛으로 크게 칭찬하는 거. 그 다음에 비교하지 않고 충고하지 말고. 그래서 태계선생은 어떻게 손자 교육을 시켰을까요? 편제글로 손자를 가르칩니다. 제가 태계선생이 손자에게서는 편제글, 물론 제자들에게서는 편제글 많이 읽어봐 손자에게 편제글 읽어보니까 뭐 꾸중하거나 뭐 질책하는 하나도 없어요. 충고도 하지 않아요. 격려하고 따뜻하게. 조부모는 한 대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자녀 교육 시작이 바로 아닙니다. 편안한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이 편안해야 자식도 편안해져요. 부모의 모범과 실천적 가르침이 필수죠. 최초의 교사가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최초의 교사죠.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민족의 스승도 있죠. 나라 전체 한 결의 민족을 다 이렇게 각성시키고 깨우치고 그런 분.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손자교육 성공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자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공자가 남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글도 많이 접하신 분들인데요. 배움에 대한 의지, 학업에 대한 뜻이 굉장히 있어야 뭘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아들이 손자를 낳고 손자가 3살 때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공자가 손자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손자가 5살 때까지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또 공자 돌아가셔요. 바로 자사입니다.
자선은 바로 공자의 수제자 증자의 제자죠. 그래서 나중에 맹자가 자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항상 제자를 자녀와 똑같이 대하고 제자를 볼 때도 이름을 부르고 자녀와 똑같이 했어요. 만약 제자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자식을 제자처럼 가르친다면 오늘날 교권 침해, 아동학대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그런 원인과 처방이 나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두 번째, 태계선생도 어떤 제자에게도 경청하고 존중하며 너라고 하거나 이름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따뜻하게 학문이 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태계선생도 손자 안도에게 여러 가지 편지글로 가르칩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도 자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계선생 교육관이 바로 이거죠. 모르고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몰라서 잘못한 것 누구의 잘못일까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거나 사회에서는 어른들의 잘못된 은행으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교육의 필요성, 배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 그래서 20년간 많은 제자를 길러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참된 삶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강조한 말일까요?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실천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실천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한 말이에요. 그래서 태계선생은 누구보다도 배우고 익힌 것을 평생을 통해 실천하는 데 애를 쓰신 분입니다. 그럼 묵지에 이문건 선생이 있습니다. 양아록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손자를 교육하면서 그걸 일기로 썼어요. 아들이 병에 걸리고 또 부실해서 손자를 돌볼 수 없습니다. 참 유배지인 곳에서 이 손자를 어떻게 잘 키워보려고 16살 때까지 손자를 키우면서 이걸 일일이 일기 형식으로 쭉 썼어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 격대교육 이것의 전범입니다. 이걸 영상으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손자 교육의 성공 사례 짧게 몇 가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몇 개 없으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네, 이분이 외조 부모, 외할머니 밑에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케냐 사람인데요. 흑인 운동가입니다.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조국의 부름에 답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결국은 가정을 버리고 조국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백인입니다. 그 외할머니가 항상 이 피부색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인종적인 편견 이게 없도록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지도를 하죠.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기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해서 13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잠시 와서 만났습니다. 그때 농구공을 하나 딱 선물해 주고 갔어요. 그러면서도 이 할머니나 어머니나 그 가족 누구도 오바마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혹시 몰라서 물으면은 아버지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조국을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농구를 처음 봤는데 이것이 10살 때인데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농구 연습하면서 자신감도 키우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키운 거죠. 빌 게이츠입니다. 우리 잘 아는 분이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변호사고 어머니는 자선사학가니까 둘 다 무척 바쁩니다. 그럼 결국은 외할머니가 양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로 어린 빌 게이츠를 데리고 다양한 게임 놀이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거 윷놀이처럼 서양에서 많이 즐긴 놀이입니다. 우리나라 윷놀이도 보면 굉장히 두뇌 개발에 아주 좋은 기구입니다. 그러면서 재능교육에 힘을 썼는데요. 시간만 되면 도서관 데려갑니다. 그 자기가 필요한 책, 원하는 책을 보게 하고 또 읽어주고 그 책벌리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얘기합니다. 단점을 줄이라 보면 강점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단점 줄이는 것보다는 강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우리가 양지를 넓히면 음지는 자연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자꾸 고치려고 하다 보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물로 길러내는 거죠. 그럼 여기는 교육 방법 3가지인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출탁 동시가 있습니다. 새가 알에서 깨어날 때는 새끼는 안에서 쪼고 밖에서 의미가 좋아서 좋게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이거를 줄탁이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조건이 3가지입니다. 동시성,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협동성. 그러면 이 2가지가 되느냐?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바로 3번째 적시성입니다. 저걸 근기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기가 무르익으면 밤송이가 저절로 벌어져서 알밤이 떨어지듯이 근기가 무르익었을 때 줄탁이 되게 되죠. 이게 자, 이렇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가 딱 꼭히 맞아떨어져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뇌의 거치가 구멍을 뚫고 나오려면은 그래서 나중에 나방이 되고 합니다만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나옵니다. 그 좁은 구멍으로 그 큰 몸뚱이를 빠져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게 나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막 구멍을 가위로가 싹 오려내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뚫어줬다. 그랬을 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왜 이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변태 과정을 거칩니까? 바로 이 변태 과정에서 날개짓 날 힘을 얻고 근육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하는데 지금은 이것도 안 맞습니다. 지금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기는 강이나 바다에 가서 잡잖아요. 예? 있는 곳을 알려준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를 그리워하게 되면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배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이렇게 꿈을 심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바다나 강을 그리워하게 하면 그 아이는 커서 반드시 그쪽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연꽃형이 있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요 연꽃은 700년 전에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때 연꽃 씨앗이 발아에 있는 모습. 2009년에 발아했는데 700년 후에 발아요. 중국에는 1300년 전에 여기 1994년에 마른 호수 바닥에서 발견해가 발아의 연꽃 씨앗이 다 꽃을 피웠어요. 이렇습니다. 아주 아이들 보면 늦대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느리게 이렇게 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좋은 말로 대기만성형이라죠. 이런 인물이 우리 역사상 잘하는 분 중에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못하다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려있을 따름이다. 백곡 김득신, 치열한 노력의 가치를 보여준 참된 지식인입니다. 어미닭이 병아리 키우는 거 보면 오늘 밥상머리라고 교육이라고 붙이는 그런 단계를 붙이는 1단계. 먹이를 일일이 물어다가 입안에 속속 넣어줍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키울 때 이렇게 키우죠. 돌전에는. 2단계는 먹이를 병아리 앞에 두고 스스로 쪼아 먹게 합니다. 3단계 먹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발로가 이렇게 거름더비 같은 파헤쳐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먹습니다. 4단계는 자기가 알아서 찾아 먹게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는지 만약 2단계인데 입에 넣어주기를 바라면 절대 안 넣어줍니다. 3단계 지금 해야 되는데 날개 귀신 나고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어미 옆에 와서 먹여주기를 아무리 해도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손자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이렇게 했죠.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기릅니다. 그러면 품 안에서 키우죠. 품 안에서 키웁니다. 우리가 3년상을 치르는 것도 아이를 만 3년이 되면은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뭔가 먹을 음식만 있으면 먹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지낸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품안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성으로 밤낮 없이 돌봐야 됩니다. 2단계는 이제 동생이 태어나니까 할머니에게 갑니다. 할머니 무릎 위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도 듣고 뭐 누구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조상 이야기도 듣고 자라요. 그 다음에는 3단계 할아버지가 가르칩니다. 이게 사랑방 교육이죠. 영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으면 사랑방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분으로 성장한 분들이 있죠. 바로 그것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태계선생 같은 분도 아버지가 태어나서 7달 만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없는 집이죠. 어머니와 할머니 교육으로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되신 거죠. 그 다음에 4단계가 바로 서당교육, 어느 날 학교교육을 보냅니다. 기초교육을 다 받고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서도 어떻습니까? 가르치기가 쉽죠. 예,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기본 질서가 조부모 역할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니 조부모는 손자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평생의 경륜과 지혜를 물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손편지, 사진, 추억 앨범은 후손들에게 물려드릴 값진 유산이 됩니다. 친필로 쓴 손편지, 이거 버릴까요? 절대 안 버립니다. 보관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사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와 미래까지 이어지는 사랑의 사슬. 그 고리 사슬은 고리 하나만 빠져도 연결이 안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좋은 선물은 돈이 아니라 즐거운 추억을 함께하는 것이라. 이 도서관을 같이 간다든지 또 조선 캠핑을 한다든지 3대가 여행을 한다든지 할머니와 요리 또는 저음악을 함께 한다든지 바로 이런 것 시간이 되면 이거 실제 뭐 좀 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번 나중에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심우섭 이사장님께서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하면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돼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오래된 보물창고입니다. 필요할 때 열쇠도 없는 창고문을 10개만 하면 나옵니다. 영감을 줄 수 있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조부모의 존재가 손주에게
커다란 행운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름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손자와 함께하는 인생여행. 요 손편지도 굉장히 조금 제가 원래 하나 손자 9살짜리 있습니다. 그 밑에 7살, 6살, 2살 이렇게 있는데요. 밑에는 다 손자고 손자가 이제 그 9살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린이날 사랑하는 손자 정훈이에게 손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은 우리 정훈이가 주인공인 날 건강하고 슬기롭게 자라줘서 고마워. 봄날 햇살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파란 하늘처럼 마음이 넓고 가을 달처럼 생각이 넓고 꿈이 높으며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웃는 보물처럼 소중한 맏손자 정훈이가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고 자랑스러워. 정훈이가 늘 행복하고 동생을 언제나 사랑하길 바라며 이렇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집안 이야기를 했어요. 생일 때나 뭐 늘 손편지를 쓰면은 이걸 집에 뭐 모아두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 함께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도서관이 어디냐?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 중앙도서관이 228 국제보상운동 기념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3년 가까이 이렇게 봉사를 해서 원래 8월 1일부터 재개관했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 편하게 책도 고르기 좋고 책도 많고 또 놀이터처럼 이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3대가 함께 가도 좋고 손자를 데려가서 좋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즐거운 놀이터라고 봐집니다. 박물관 같은 데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행과 캠핑. 저는 캠핑을 제가 53년생인데요 80이 되면 손자와 함께 캠핑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9살이 지금 아주 좀 시간이 더 있습니다. 요 가까운 데는 우포늪 둘레길 같은 데 가면 자전거도 빌려 탈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태 관찰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대구 주변 팔공산도 가면 좋아요. 그 캠핑 하루 1박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들려줄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실제 손자 인성교육의 실제 교사 어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 시간은 인생의 3대 선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생 목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직업과 배우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직업과 배우자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누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평생을 함께한다. 또요. 한 번 선택하면 바꾸기 어렵다. 특히 저희들 세대는 그렇지요. 한 번 선택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정보 없이 선택한다. 우리 정확한 정보 갖고 선택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많죠.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을 느끼게 되죠. 예? 예, 맞습니다. 피상적으로 보고 합니다.
세 번째 무엇일까요? 만족하기 매우 어렵다. 네. 직업과 배우자 만족하기 매우 어렵죠. 이거 만족도 높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 다음 곡지는 좀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차도 한잔 드시고 물도 드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쉬시다가 제가 이렇게 폴로 아래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걸 틀어놓으면 이거 9분짜리인데 또 노래가 끝나면은 이렇게 현재 자리에 와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좀 쉬겠습니다. 예. 긴 시간 사실 의자에 앉는 것도 굉장히 좀 불편하신 분 많으실 텐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인성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교육에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교육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방향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좋은 인재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자, 손녀의 그 인성교육 방향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이 교육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인성교육이 최고의 실력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참 많아요. 앞으로 AI 시대에 얼마나 사람 이상의 두뇌를 갖고 할 수 있는 AI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AI가 할 수 없는 일이 또 있습니다. 따뜻한 감성,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A 바른 태도, 이거 어떻게 AI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성교육이 최고의 실력이다. 이것을 동의하신다면 또 인성교육은 지식교육과 달라서 오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은 시간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만남에서 바로 가정이 최초의 교사라면 학교도 있고 사회도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서 우더른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으로 가능하죠. 세 번째는 인성교육은 말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행동을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백사 이항복 선생의 후손인 이태자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몸으로 가르치면 따르고 말로 가르치면 대든다 했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많이 봅니다. 바로 수신하고 관계 있죠. 네 번째는 손자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대우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 손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존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아래에서 막 갓 부화했을 때는 아주 연약하고 어린 새끼입니다. 그러나 그 갓 부화한 독수리 새끼를 볼 때도 창공을 나는 아주 기세등등한 그 독수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손자도 그런 존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4살 때부터 아이를 손자를 만나면 같이 공수히 삽니다. 사자수학도 요즘에 몇 개 한번 가르쳐 봤어요. 가르쳐 보니까 따로 뭐 뜻은 다 몰라도 따라서 흥얼흥얼 하면서 이런 걸 봤어요. 또 조기 교육 필요하겠다. 옛날에도 뭐 5살 말에 뭐 천자문부터 다 가르쳤잖아요. 5번째, 손자를 어떤 사람으로 가르칠 것인가. 이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바로 학교입니다. 하나의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가정, 학교, 사회라고 보는데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고 형제 간의 우애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죠.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라, 뭘 하라,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 따라하죠. 학교에서는 또 사회에서는 결국은 저곳에서 인성과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앞으로는 중요한 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6번째, 손자의 교육 목적과 교육의 방향입니다. 앞에 맹자 어머니의 교육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말이 스스로 목마르게 하면 물을 찾게 됩니다. 아이가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되면 그게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손자의 교육 목적, 교육 방향도 그겁니다. 스스로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듯이 근기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고 어떤 걸 주변에 이렇게 교육적인 뒷바라지를 대는 거죠. 그게 지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죠. 참 어렵지만 그래서 착하고 똑똑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성취할 수도 있고 남에게 인정받고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더 뛰어난 일을 한다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결국은 부모의 모범과 선생님의 실천적 가르침, 수신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면화되는 거죠. 내면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핵심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핵심 습관은 내면화 과정을 거쳐야만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선비문화수련회에서 선비정신 수업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바로 선비정신의 실천이 답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바로 신한국운동 추진 본부에서 하는 것도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선비정신을 잘 실천하면 이 사회가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것이다. 이런 취지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모가 먼저 실천하고 쭉 가르치면 좋을까? 이거 참 어렵습니다. 자녀와 조부모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지금 많이 다릅니다. 4가지를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칭찬 많이 하고 비교하지 말고 충고도 하지 말고 기본 교육에 충실하는 것.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저는
손주들이 4명 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경제교육, 요걸 아이들 요걸 가르친 거 아닙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했는 걸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 오면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시는 분 사람들을 보세요. 용돈이나 뭐 여러 가지 격려금을 주는 분. 예, 내려주세요. 잘하고 계시네요. 생일 때도 뭐 이래 할 수도 있죠. 예. 용돈을 줄 때도 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저는 예, 지난해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효과는 몇십 년 후에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필요할 것에 대해서 돈의 용도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0만 원을 줬습니다. 10만 원을 딱 주면서 봉투를 4개 딱 준비했어요. 봉투를 4개. 1, 2, 3, 4. 돈의 용도가 4가지니까 4개 다. 그거만 그냥 10만 원 봉투에 한 봉투에 넣고 봉투 4개 다 갖다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비하는 돈이 있습니다. 먹고 사고 쓸 때 씁니다. 현금을 줄 수도 있고 체크카드를 줘가 사용 내역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탁 주고. 그런데 또 잘 보면 소비도 필요한 것도 있고 원하는 것이 구별해요. 이것도 아이들이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100 중에서 한 30% 정도는 이걸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저축하는 목적이 있어요. 저축. 이거는 목돈이나 종잣돈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금융기관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즘은 주식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 목적이 있고 또는 스스로 용돈을 벌어보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됩니다. 폐휴지를 모아서 어떻게 한다든지 요즘은 뭐 동전을 이렇게 저금통에 넣고 이런 집은 좀 적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괜찮아요. 뭐 심부름하고 이렇게 모으는 것도 잔도로 모아서 한다든지. 예, 저축한 데도 한 30%. 응합시다. 세 번째는 투자. 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교육은 자기 성장을 위한 체험활동 비용을 이렇게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여기 투자하기 위해서도 모아야 됩니다. 뮤지컬, 여행, 공연, 뭐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모아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 성장을 위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경로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인데 부동산까지는 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둘째 아이가 군에 딱 대학 다니다가 군에 갔다 제대 딱 하는 날 올려서 500만 원 주면서 이걸 제가 주식을 한번 공부해봐라 해가 줬습니다.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굴려서 나중에 뭐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만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되대요. 그래서 지금도 회사 다니면서 주식 쪽으로 계속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부입니다. 기부도 전체의 한 10%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재능 기부도 있고 나눔 기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눔 기부는 경제적인 지원도 될 텐데요. 지금 우리 인성대학원에 이렇게 강의도 강좌도 열어놓고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10월 3일 날은 브랜드 호텔에서 신흥계로 특강도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바로 서정학 현 담수 회장님 초대 이사장님이시죠. 바로 이분이 지원이 없다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서정학 이사장님께서는 검소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보시죠. 우리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굉장히 근검절약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검소의 가치는 바로 베푸는 것, 그리고 청렴의 바탕이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검소하지 않으면 청렴의 바탕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요 기부도 이렇게 경제교육 시킬 때 늘 필요해요. 비율은 이렇게 꼭 요거는 뭐 약간 조절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니까 10만 원 딱 주고 그렇게 너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네 가지를 딱 던져주니까 1번 소비하는 걸 딱 하면서 2만 원을 갖고 동생들 셋 데리고 좀 원하는 거 같이 먹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 기부도 이야기 나와요. 예. 연말에 이웃돕기 할 때 학교에서 얼마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자선 낭비 있죠. 요거 할 때 얼마 넣어서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 봉투 4개에다가 자기가 딱 넣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교육도 하나의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자교육 실제 몇 가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정년퇴직하고 8년 가까이 선비문화소로는 이렇게 초중고 학교 현장에 인성교육을 하러 가보니까 여기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해서 이걸 좀 강조하는 건데요. 인사도 이 단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거 이거 그래서 말도 하고 태도와 몸짓과 눈맞춤 또 4개가 들어갔을 때 인사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가족은 하루에 3번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족도 눈을 맞춤을 하고 말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급할 때는 말 안 하고 눈만 맞추고 또 이렇게 스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인사 어떨 때는 시기에 따라서 절하는 법 말은 또 이렇고요. 자세를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생들 한 반에 적은 데는 7, 8명 많은 데는 30명 가까이 있는데요. 보면 그렇게 세어보면 공수인사 할 때 적어서 하거든요. 해보면 똑바로 못 서는 학생이 40% 가까이 자세가 앉는 자세도 그렇고 서는 것도 발이 비뚤어지고 뭐 의하고 해가 뭐 제대로 못 서요. 삐딱하게 서고 이것도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 안 되면 참 그렇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앉고 서고 걷고 굉장히 중요하죠. 평생의 습관입니다. 요거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걸 많이 했었고 저도 이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3사람에게 나, 가족, 남 한 사람에게 3줄 정도씩 감사 글쓰기 이겁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남을 존중할 수 있죠. 나에게 감사의 글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가족에게 가족은 누구라도 좋습니다. 가족에게 남은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감사의 글을 쓰는 겁니다. 이걸 한번 잘 감사의 글을 써보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이 감사의 글을 강은희 교육감이 오시고부터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쓰고 현장에 나가보면 그 확인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돌발 상황 대처 무엇이 다른가? 끝을 지에다가 하나, 이거 탁 보태면 바로 정이 되죠. 화가 솟구칠 때, 또 분노
분노가 폭발 직전일 때 한번 탁 멈추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이다. 지금 감정 조절, 분노 조절,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하는데, 선생님이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감정이 조절이 안 되거나 감정이 안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옳게 안 됩니다. 당장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는 아동학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요. 학부모와 또 교사와 얘기하다가도 교권 침해가 전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 바로 바로 정죄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관성, 형평성, 신속성, 이것도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이건 한번 함께 생각할 문제입니다. 사랑의 매너는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사람 예, 내려주세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대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곰곰이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 체벌은 금지되어 있죠.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가정에서 부모의 체벌은 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예, 일부는 허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 내려주세요. 부모가 자녀를 심하게 체벌하거나 하면 아동학대로 걸립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벌 위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예, 제 교직 생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유능한 양치기는 회초리를 들고 양을 몰아가야 되니까 휘두르되 때리지 않는다.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각급 학교에 다 근무를 해봤습니다. 옛날에 실업계 야간부 고등학교, 거기도 수년간 근무를 했어요.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굉장히 참 문제아들이 많아서 농땡이들이 많죠. 학생들끼리 싸울 때는 품속에 칼을 품고 와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이런 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 실업계 야간부 가장 어려운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그때도 저는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매는 들지 않고 교육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 다 엉덩이 들고 때려가면서 교육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 아이들 방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벌, 덕벌이라 할 수 있어요. 명심보감에 좋은 글귀가 있으면 그거를 내가 손수 써주고 공책에다가 넣어두고 한 몇 번 쓰고 생각해보라. 이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일 대화하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담에 있는 좋은 글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써주고 너도 쓰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학을 가르쳤는데요. 모눈종이 있죠. 모눈종에다가 그 작은 그 네모 칸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으면서 한 칸에 한 개 딱 찍으면서 1.1성 이 점 하나 찍으면서 내 한번 반성하자. 나의 말과 행동 자문이 1.1성을 하도록. 모눈종이 한 장을 점 하나씩 딱 찍으려고 하면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안 해오면 그 다음날 2장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수학여행을 대부분 설악산이 많이 갑니다. 요즘은 제주도 가고 뭐 해외도 갑니다만 그때 3박 4일입니다. 할 때 정말 아이들 험한 아이들이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매를 들지 않고 어렵지만 집벌이나 턱벌로 저렇게 했기 때문에 딴 사람들 좀 걱정합니다. 박 선생 저 헌하나 데리고 가봐. 저 되겠나? 그런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가야 아이들은 몰래 가지고 술도 먹고 얼굴이 벌개지고 담배도 피우고 이래 되잖아요. 담배 피우고 우리 반이 물론이고 다른 반 담배를 피우다가도 저가 나타나면 담배불 딱 끄고 고개를 확 돌리고 술 먹어도 고개를 확 숙이고 오늘 선생님 저 술을 한 잔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대두는 놈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느 반 할 수 없이 제가 다 이러면 다 들었어요. 그 딴 반에는 평소에 몽둥이가 안 됩니다. 오늘 한 잔 먹으십니다. 와요 하고 막 대듭니다. 체육대회 때 우리 반이 우승을 했는데요. 반장이 축구를 잘합니다. 배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우승을 했는데 늦게 준우승했는 팀에서 체육대회 끝나고 우리 전부 교무실에서 옷 갈아입고 있는데 누가 내다보더니만 큰일 났다 그래. 박 선생님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 반 반장은 쫓겨가고 뒤에 한 10몇 명이 칼을 들고 식칼, 해칼 막 온갖 칼 들고 막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우리 반 반장이고 그 준우승 있는 반 아이들이 뒤에 따라가는 애들 한 13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어둡다 말고 쫓아나가서 따라가면서 아이들 이름 부르고 저는 정교생 이름을 거의 다 기억합니다. 정교생의 이름 우리 반은 물론이고 그래서 따라가면서 아이들 이름 부르고 해가 그걸 해가 칼을 회수하니까 13개 온갖 칼이 다 나오고 그래가 그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딴 사람은 잘 안 됩니다. 대듭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도 그런 아이들이 연탄 뇌학과를 끌고 가다가도 알아보면 탁 멈추고 아스팔트에 그어서 막 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매력과 다스리지 않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갖 정성과 힘이 많이 든다. 그것은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각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또 다른 방법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왕도는 없습니다. 매를 들지 않고 가르친다고 해가 그냥 방치하면은 들모보다 훨씬 못합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한 번의 실수로 망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비교 연구에 있는 결과인데요. 헬리콥터맘, 타이거맘입니다. 헬리콥터맘은 부모가 모든 걸 다 아이 뜻에 맞춰서 다 해줍니다. 필요하면 그 순간에 나타나면 탁탁 떨어져요. 앞에. 타이거맘은 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훈육이 강합니다. 철미하게 키우는 양육. 타이거맘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도 보면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도 결론은 이렇게 있습니다. 방치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이고 자유롭게 키우는 것은 안 되고 그 방치하는 건 자율적으로 키우고 민주적으로 키우는데 독재적으로 키우든 권위적으로 키우든 이걸 보면 권위적으로 키우더라도 설득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주는 것 이런 방법 하는 가정 아이들이 더 성공한 경우가 사례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많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116인데요.
바로 이용태 박약 회장님이 인성교육 모델을 지으신 겁니다. 이분이 최근에 원래 5월달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무슨 책이냐 하면 행복한 삶의 습관입니다. 행복한 삶의 습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보면 좀 두꺼운 책인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가정에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이거는 부모가 하기 어려우니까 조부모가 누가 해도 돼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거는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야기거리를 하나 들고 오는데요. 이 이야기 어려운데 찾지 마시고 우리 심우섭 이사장님이 많이 노력해서 만든 독본이 있죠. 신앙국 운동 추진 독본이 있습니다. 이건 2018년에 쓴 4집인데요. 여기 보면은 영역별 다양한 예와 자료가 있어요. 이걸 활용해도 좋습니다. 여기 보고 하나를 같이 읽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서를 돌려가면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이건 1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발표하고 내용을 이제 짧으니까 내용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3단계를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야기 핵심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7살짜리도 다 요즘은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족이 다 참여해야 됩니다. 가족이 다. 그 다음에 교훈이 담긴 경험, 소감을 또 이야기하고요.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5단계 실천할 일 정합니다. 예를 들면 역지사지다 하면 역지사지에 관한 걸 실천하겠다 하면 부모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 아이 입장에 그렇게 할 수 있고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나중에 모였을 때는 실천할 일 확인하고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저거 보니까 사람이 바꾸기 어려운 게 습관인데요. 핵심 습관만 잘 바꾸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핵심 습관 바꾸는 건 어렵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습관화시키면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클 것이다. 이런 실제 이야기가 이용태 회장님이 제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 강의를 한 몇여 차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용한 교육인데 이것도 영상을 제가 올 봄에 아이들 왔길래 손자, 손녀고 9살, 7살, 6살 이렇게 모아놓고 의자를 3개 두고 앉아놓고 제 컴퓨터 화면이 좀 큽니다. 컴퓨터에 해가 제가 평소에 학교 가서 인성교육을 하는 인성 수업하는 도구를 갖다가 자료를 초등학교 1, 2학년 예산하는 걸 딱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PPT로 만들고 중간에 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 하니까 거의 6살까지도 이해를 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나는 우애에 관계되는 거 하니까 나는 동생이 없어서 고집을 들어 피우는데 오빠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6살까지가. 그리고 여러 번 거듭되면 안 달라지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딱 들려주고 너 생각이 어떠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영상에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무료로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북이가 얘기죠. 그냥 영상을 끝내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 더 낫다. 그런 교훈이. 게으르고 자만한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어도
두 번째는 토끼가 또 이깁니다. 이거는 빠르고 뛰어난 사람이 능률적으로 일을 한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차 경기는 장애물 경기를 딱 넣어가니까 저 수영하는 게 딱 나오니까 거북이 이겨봅니다. 토끼는 수영을 못하니까 자신이 강점을 활용하면 된다. 규칙의 변화에 익숙해야 된다. 네 번째는 둘이가 연합합니다. 달리기 할 때는 거북이가 토끼에 업히고 헤엄을 칠 때는 거북이가 토끼를 업고 헤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팀 경기에서 딱 이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글을 깨우친 아이 같으면 또 글을 몰라도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 어려서부터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 해보니까 6살짜리도 이해하더라. 6살짜리 가는 12월생이니까 실제로 만 4세밖에 안 됐죠. 사자수학, 명심보감, 소학 이걸 이용해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 한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자를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영상 요 두 개 이름이 나서 이런 걸 다 하는데 이런 그림을 다 띄우는 겁니다. 나무가 이래 있는데 하나는 한 가지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로 가지가 똑 부러졌다. 느낌이 어떠냐, 네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야기를 해요. 다쳤을 거예요, 피가 났어요, 멍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 형과 여러 영상을 또 들려주고 이야기를 하고 형과 어머는 이렇게 해야 된다. 형은 나우를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하고 이런 걸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도 하나 다 해가 빵을 한 개 샀으면 잘라 먹게 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씩만 딱 샀어요. 아이는 둘인데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마음도 형이 저러면 동생이 먼저 가져가게 합니다. 동생이 자르면 형이 먼저 가져가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공평하지 않게 나누면 나누는 사람이 손해봅니다. 우유도 또 바나나 우유인데요. 컵을 두 개 달아가지고 이렇게 형이 이렇게 나누어서 바로 나누고 동생이 잡고 동생이 나누면 형이 잡고 그러죠. 새우깡도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뭉칠까? 오늘 저는 아들만 둘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아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니까 언제간에 지금까지 우애가지고 한 번도 싸운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속담과 격언을 이용한 교육입니다. 우리 속담에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 이 속담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거는 가르치면 안 됩니다. 퇴계서적의 수신시분에 보면 일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이 성년자기하고 굴가전 호발 태탁짓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입지는 인생 목표 설정이죠. 이것은 성년을 목표로 하고 틀 것만큼도 자신이 못났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여건에 역경과 고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는 역경과 고난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인생 목표와 방향이 들어가 있는 이런 큰 꿈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자성어를 이용한 교육, 이게 역지사지죠. 이것도 한자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딱 내놓고 또 이제 영상으로 들려주고 또 아니면 보고
한쪽은 곰이라 한쪽은 문이라 하루 종일 해봐도 별로 안 나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와 동시를 이용한 교육입니다. 우리 심우섭 이사장님의 도토리 크기가 동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해봤어요. 9살짜리 손자한테 작년에 8살 때 한번 다 해봐요. 산에 가서 일단은 앞산에 가서 달빛골 가서 이렇게 좀 걷고 이렇게로 뭘 하고 난 뒤에 집 와서 그것도 도토리도 보고 뭐 했습니다. 딱 이 동시를 딱 내놓고 얘기를 딱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몇 번 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뭐 하니까 나중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하고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이 독분 교육입니다. 이거 지금 보면 여기 4집에 보면 이 책에 있는 건데요. 2018년 나오는 거예요. 20에서 21쪽에 보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의 욕심을 고쳐준 김한국 선생의 동생입니다. 이야기 나오는데요. 어느 이야기도 다 들려주고 바로 금수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김종국 선생의 옆집에 욕심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계속 재산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금수의 가치를 모르니까 금수의 가치는 베푸는데 또 정령의 바탕이 돼야 돼요. 정당하지 않은 것은 안 되죠. 그래야 이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시간이 된다면 이런 것도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관계는 어떻게 갖는 사람 좋을까? 인사, 또 대화하는 법, 기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앞에서 사랑의 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사랑의 고리, 사랑의 사슬. 이것이 바로 조부모와 손자와의 관계라면 그거를 이어주는 역할은 조부모가 더 노력해야 될까요? 손자가 더 노력해야 될까요? 예, 정답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생각에 나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는 손자들에게 현재 내가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받거나 공양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것 이상으로 내 자식들이 손자들에게 공경이나 부양이나 효도를 받을까요? 누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내 자식들이 더 많이 받을까요? 예, 손자들이 우리 아들 며느리 그렇게 효도할까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키웠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나마 우리 우때들보다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그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베풀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 선생의 시를 한 편 화면으로 이렇게 올려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의해 주신 박남철 박사님의 이 강의 인성교육 방법은 지난번 그랜드 호텔 10월 3일 날 시민의식 강연대회 할 때 배부해드린 신한국이라는 책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보는 거기서도 90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남철 박사님한테 권하는 바는 이 인성교육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서술하셔서 두꺼운 책 한 권을 쓰시면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권합니다. 이 박남철 박사 우리 학교에 우리 같은 동문입니다. 오늘 사랑거린 목소리로 열강을 해주시고 차분하게 강의해 주신 박남철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날 책 못 받으신 분은 다음 주에 오시면은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선착순 1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남철 박사님한테 혹시 질문하실 거 있는? 우리 저 유영애 선생님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박남철 선생님 후배 되십니다. 여기 있으면 이 앞에 오십시오. 자, 저도 결혼을 늦게 했고 우리 딸도 늦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 4살 박이 외손녀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같이 야영을 갔다 왔는데 아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빠한테 완전히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이러는데 어떨 때는 엄마 아빠하고 얘하고 하는 행동 중에서 저거는 아닌데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에 계신 교장 선생님께서 선비촌에 계신다니까 수련원에 제가 자발적으로 거기 가가지고 3박 4일 교육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비가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달라도 제 생각과 자녀의 우리 딸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럴 때 제가 말을 함부로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조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손자 손녀의 주 양육, 주 교육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죠. 그렇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그거는 하나의 원칙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교육 방법도 다양하게 다룰 수 있고 양육 방법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전에 제가 하나 소개해드린 이용태 회장님의
116 한 달에 한 번씩 1시간 이렇게 6단계로가 애화나 이야기 자료를 갖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가족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다면은 조금 방향은 방법은 약간 달라도 비슷한 방향을 맞춰가 그걸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저도 많이 다른 걸 보고 저건 아닌데 싶어도 그 자리에서 개입을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기회가 될 때 적절하게 그걸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수가 있다고 봐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드신